최근 복좌기 형상으로 개발되었던 KF-21의 시제 4호기와 6호기에 적용되는 무기 플랫폼이 마침내 공개되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럿과 함께 무기 관제사가 탑승하는 복좌 전투기는 각종 무기체계 운용의 전문가를 태우고 있는 만큼 단좌형에 비해서 훨씬 폭넓은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요. 한국이 만드는 전투기 KF-21의 복좌형은 어떤 무기체계를 운용하게 될 것인지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적어서 진행 상황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그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된 데다가 심지어 계획 단계도 아니고 개발 완료에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의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하늘을 가른 뒤로 KF-21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만들 수 있는가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기왕 재원 설정과 탑재 무장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순수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으니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써먹어보자는 것이었죠. 물론 KF-21의 제작사인 카이도 KF-21이 단순히 비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군과 국가의 핵심 전력으로 전쟁이 났을 때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고 적과의 전투에서 우세를 점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듯 KF-21을 활용한 수많은 파생형에 대한 예상 질문들 중에서 카이가 노라고 대답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발했다는 증거죠. 전자전기 개량 가능성, 공대함 성능, 함재기 개량 가능성, 캐터펄트 호환성, 단거리 이륙 능력 등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카이가 내놓은 대답은 전부 예스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KF-21의 성능 그 이상의 미래까지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유무인 복합편대인데요. KF-21 한 대가 세대에서 4대의 무인 전투기 KUS-LW를 거느리고 편대를 꾸려 작전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무인 전투기에 대한 계획은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한정된 국방 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충원 가능한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한 명의 병사의 최대한의 전투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인 전투기를 실현하는 데에만 성공한다면 의외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래 목적과 같이 한 명의 파일럿이 한 번의 비행으로 기존의 4배에서 5배에 달하는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작전 효율성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전투기가 맞서 싸울 상대가 주로 누가 될지를 떠올려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조종석과 긴급사출장치, 생명유지장치 등 파일럿을 고려한 장비들을 일체 탑재할 필요가 없고 덕분에 완전히 무장량과 기동성, 스텔스 성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한편 무인기들을 조종하게 되는 유인기의 설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는데요. 무장의 양과 종류를 편대 무인기에 분배할 수 있고 역시 그만큼 파일럿 방어와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F-21은 제한적인 스텔스로 인해 4.5세대기로 분류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드포인트의 필요성이 줄어서 5세대 전투기급 저피탐 성능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데다가 무인기를 통한 탐지 및 공격 범위의 확장으로 5.5세대에서 6세대에 해당하는 극대화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공개된 정보를 수합한 KF-21 유무인 복합편대 효과인데요.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기본적인 무인기의 임무는 세대에서 4대 편대로 유인기 호위와 정찰 대행을 맡는 것임에 변화는 없지만 여기에 더해 상황에 따라 자폭도 가능해졌죠. 또한 지상 관제소, 유인기, AI 3가지 방법으로 모두 조종이 가능해서 무인기의 제어 불능을 유도하는 전자전 상황에서도 조종 권한을 바꿔가며 작전을 지속하는 능력까지 획득할 예정입니다. 호위 능력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 기존의 지상 방공망에 대한 호위 능력뿐만 아니라 상공의 적기의 공격으로부터도 모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력 6,5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에 애프터버너 기능까지 탑재해 아음속에 달하는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인기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초기 가속에 드는 연료를 절약해서 사거리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같이 편대를 이루는 유인기의 속력 제약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뀌는 일이 없는 결정사항이라는 점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웅비. 네, 웅비. 자, 테스트 배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유무인 어떤 현대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검증이 되면 다른 플랫폼으로, 유인기 플랫폼으로 확장을 할 것 같긴 해요. 현장의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지상 실험을 마쳤고 테스트베드 기체 KT-1 웅비와 비행을 앞두고 있다. 비행 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면 FA-50이나 KF-21 등 국군의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USLW와 함께 전시회장에서 뜻밖의 형상도 모습을 드러내 문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전시되어 있는 KUSLW의 모형 뒤에 LW에 밀려나 폐기된 줄 알았던 디자인인 가오리-X의 형상 역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오리-X는 KUSLW에 앞서 등장했던 무인기 형상의 가칭으로 수직 수평 미익이 없고 동체 전체가 곧 날개인 전익기 형상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익기 형상은 스텔스 측면에서는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대신 기동 성능이 매우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모습을 감추는가 했던 가오리-X가 KUSFC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항공의 전시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대한항공이 밝힌 KUSFC의 운용 용도는 차세대 다목적 스텔스 무인 항공기로 다목적이라는 수사가 붙은 만큼 무인기 편대작전, 무인기 단일작전, 정찰, 폭격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KUSLW 대비 훨씬 더 폭 넓은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폭격 임무가 추가된 만큼 KUSLW보다 한층 더 강한 1만 파운드급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고 전익기 형상에 더해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레이더 전파 흡수 물질 RAM과 레이더 흡수 구조제 RAS도 적용되어 피탄 면적을 극도로 억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KUSFC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레이더의 신호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요충지의 폭격으로 타격도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두 가지 무인기와 함께 중고도 무인기 무하부도 개발했습니다. KUSFS로도 불리는 이 중고도 무인기는 KUSFC 이상으로 정찰에 치우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고도에서 고해상도의 센서와 다중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적재의 선명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차후 가칭 전술급 유도무기로 불리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되면 공격기처럼 근접 화력 지원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KUSFS는 개발 완료 선언만 되지 않았을 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며 아예 전시회 현장에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KUSFS는 본래 2017년 실전 배치 예정이었으나 결빙 등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시제기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 계획이 수차례나 미뤄졌었죠. 이대로 유명무실해지나 싶었던 KUSFS가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습을 대중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가는 단계예요. 거의 완료돼서 99.9%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KUSFS는 양산을 위한 행정적 처리만 남아있는 상태라 99.9% 완료된 사업이며 실전 배치된 후에는 엔진을 터보프롭에서 터보팬으로 교체하여 고고도 무인기로 변경, 해상형이나 스텔스 기능 탑재 등 핵심적인 개량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해외에선 유례가 없는 경우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매번 아주 이른 시기에 무인기의 수요를 알아보고 개발에 돌입했으며 심지어 거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해서 채워놓기 때문에 작전 환경 변화에 따른 재원의 변경도 자유롭죠. 모스크바함 침몰의 주역으로 명품이라고 평가받는 튀르키예산 무인기 바이락타르도 외산 센서를 사다 달았고 레이더와 위성통신 모듈은 국산화는커녕 수입도 못해서 탑재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훌륭한 전과를 세우면서 활약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뛰어난 국산 부품으로 전신무장한 한국 무인기의 활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기의 국산화율이 이 정도로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한국밖에 없다고 하죠. 게다가 5년 전을 기준으로도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무인기를 상당히 많이 운용하는 편이며 한국보다 무인기가 많은 나라는 인구부터가 압도적인 중국과 인도뿐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앞서 소개한 무인기들이 없었으니 앞으로는 훨씬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무인기 전력 확대에 대해서 무인기 국산화 개발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개미떼 같은 무인기 전력을 지닌 중국도 몹시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절대적인 인구와 병력이 모자란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인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저질 무기를 만들어 놓고 성능만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자기들이 운용하는 무기의 성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보고 찬사를 하는 한국 무기를 상대하는 상황에 달가울 리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에서 뻔히 보이듯이 현대전은 병력보다는 무기의 질로 겨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압도적인 품질과 성능의 무기를 계속 개발해서 감히 타국이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